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이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출판을 거절당하고 이후 오만과 편견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한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의 작가로 1775년 아버지가 목사로 근무하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에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와 시와 동화에 관심이 깊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녀는 12세부터 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은 작품을 통해 18세기 후반 중류계급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남녀의 결혼을 둘러싼 문제를 극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국 사회의 뒷전에서 억압받는 계급들의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소설은 사회 구성원에게 지극히 한정적인 역할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다뤄 사회의 억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 작품으로는 엘리노와 마리안, 엠마, 설득, 노생거 사원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0. 베넷시는 그의 자녀들과 또 아내가 자기보다 오래 살 경우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의 모든 수입을 지출하는 대신 매년 저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전에 종종 생각해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저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만약 그가 이 점에 대해 그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리디아를 위한 어떤 명예나 신용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구태여 가디너 씨에게 폐를 끼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자기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영국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리디아의 남편으로 택한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원래의 제 위치에 머물러 있었을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별로 이득이 없는 목적을 위해 처남이 단독으로 비용을 들였다는 것을 베넷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디너 씨가 도와준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고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당초에 베넷시가 결혼했을 때에는 당연히 아들을 낳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 아들이 성년이 되는 대로 한정 상속의 제한은 풀어질 것이고 이로써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생활은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딸만 잇따라 5이나 낳았을 때에도 아직 아들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고 리디아를 낳은 후로도 수년 동안 베넷 부인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결국 이런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때는 이미 저축하기엔 너무 늦어 있었다. 게다가 부인은 전략하는 데에는 소질이 없었다. 수입 초과를 방지해온 것은 오로지 베넷시가 독립을 사랑한 때문이었다. 결혼 계약서에는 5,000 파운드가 부인과 자녀의 상속 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자녀들에게 어떤 비율로 분배하느냐 하는 것은 부모의 뜻에 달려 있었다. 바로 이 점이 최소한 리디아에 관한 한 결정되어야 할 문제였다. 베넷시는 눈앞의 제안을 허락하는데 망설일 수가 없었다. 그는 우선 처남의 친절한 처사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한 다음 아주 간결한 표현으로 모든 처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것과
자기 대신 체결한 모든 계약을 기꺼이 이행하겠다고 썼다. 그는 만약 미컴 씨를 리디아와 결혼하도록 설득시킬 경우 현재와 같은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리디아에게 매년 100파운드를 주게 되더라도 감소되는 연수입은 고작 해야 10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리디아의 식비라든가 주머니 용돈이라든가 또 늘 어머니의 손을 거쳐서 흘러들어가는 돈 등을 합해보면 그녀가 1년에 소비하는 비용은 거의 100파운드 정도 되었기 때문이다. 베넷 씨에게 있어 또 한 가지 놀라운 즐거움은 자기 쪽에서 아주 적은 노력을 들이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그의 간절한 희망은 이 사건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걱정을 덜하는 것이었다. 그로 하여금 리디아를 찾는 행동으로 옮기게 한 처음의 격한 분노가 사라지자 그는 본래의 나태함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곧 편지를 붙였다. 그는 일을 결정하는 데에는 느렸으나 실행하는 데에는 빨랐다. 그는 자기가 가디너 씨에게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간청했으나 화가 난 나머지 리디아에게는 편지를 쓰지도 않았다. 리디아가 결혼한다는 소식은 곧 온 집안에 퍼졌고 빠른 속도로 이웃에까지 퍼졌으나 이들은 묻어난 침착성을 지니고 냉정하게 행동했다. 물론 만약 리디아가 영락해서 양육비를 동네가 부담한다거나 또는 이보다는 다행한 편으로 세상과 떨어져 어느 먼 농가에서 격리되어 있다면 이것은 좀 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리디아를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다. 그리고 이전에 리디아가 사라진 채로 아직 정식 결혼에 대한 말이 없었을 때 메리턴의 짓궂은 노부인들이 동정하는 듯이 리디아의 선행을 바랐던 때의 그 생각은 이제 사정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것은 리디아가 그런 남자와 결혼해 본 데짜 불행할 것은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베넷 부인이 아래층의 발길을 끄는 지 이미 2주일이 되었으나 이 기꺼운 날을 맞이해서 그녀는 다시 아래층 식당의 식탁머리에 앉았다. 그녀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았고 어떤 부끄러움도 그녀의 의기양양한 기분을 손상시키진 않았다. 제인이 16살이 된 이후로 그녀가 한결같이 바라던 딸의 결혼식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려는 단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말과 생각은 오로지 근사한 결혼식의 하객들과 아름다운 모슬린 옷과 새 마차들과 하인들 따위로 꽉 차 있었다. 그녀는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리디아에게 알맞은 신혼주택을 물색하기에 바빴다. 두 사람의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알지도 생각지도 않고 집이 좁다느니 쓸모가 없다느니 하면서 숱한 거절을 했다. 굴딩에만 나간다면 헤이크 파크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스토크에 있는 집도 응접실만 좀 더 크다면 쓸만하겠어. 애쉬워드는 너무 멀고 내게서 10리밖이나 떨어진 곳은 안 돼. 팔비스로지는 다락방이 음산해서 싫어. 베넷 씨는 하인들이 옆에 있는 동안은 마음대로 짓거리라고 내버려 두었으나 하인들이 물러가자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그 애들에게 그 중에 어느 집을 사주든지 아니면 전부를 사두든지 간에 우선 정신 좀 차리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집이고 이 근방에는 그 애를 들여놓을 수가 없소. 그 애들을 롱본에 들임으로써 그 뻔뻔스러움을 북돋을 생각은 없단 말이오. 이 말로 인해 오랫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베넷 씨는
꿈쩍도 안 했다. 이것이 또 싸움을 유발시켰다. 게다가 베넷 부인은 남편이 리디아의 옷을 살 돈을 한 푼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기겁을 했다. 베넷 씨는 부인에게 리디아는 어떤 경우든지 자기로부터 애정의 표시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부인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의 노여움이 결혼을 무효화할지도 모르는, 즉 리디아의 특권을 거부할 정도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울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부인은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리디아가 위컴 씨와 도망을 치고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일주일씩이나 동거를 했다는 데 대한 어떤 수치심보다는 딸의 결혼식에 입힐 새 옷이 없어서 망신당할 것에 더 마음이 쓰였다. 엘리자베스는 전에 한순간의 괴로움에 못 이겨서 다르시 씨에게 리디아에 대한 그들의 걱정을 알렸던 것을 이제 와선 가장 가슴 아프게 후회하였다. 왜냐하면 리디아의 결혼이 그들의 도피 행각에 곧 종지부를 찍어줄 것이므로 불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상서롭지 못한 당초의 사실을 숨길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씨를 통하여 더 이상 소문이 퍼지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자기의 비밀을 남에게 누설하지 않고 지켜줄 것을 확신할 만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았지만, 또 동시에 자기 동생의 부정한 행동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기에게 심한 굴욕이 될 만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불안 때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와 다르시 씨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는 것 같았다. 설사 리디아의 결혼이 가장 훌륭한 조건 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이유는 그만두고라도 그가 그렇게도 경멸하던 위컴 씨와 가장 가까운 친척의 인연을 맺는 자기 가정과 인척 관계를 맺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를 그가 피하려 들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자기의 사랑을 얻으려던 그의 희망이 비록 다비셔에서는 그가 사랑을 얻었다고 생각했었음을 엘리자베스 자신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엄청난 타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맥이 풀렸고 슬펐으며 뭔지는 잘 모르지만 후회를 했다. 더 이상 그의 호의의 덕을 바랄 수 없게 되자 엘리자베스는 그의 호의가 아쉬워졌고, 이제 그의 소식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게 되자 그의 소식이 듣고 싶어졌으며, 이제 다시는 둘이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자기는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자기가 겨우 4개월 전에 자신 있게 일축해버린 그의 청혼을 지금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안다면 그는 얼마나 의기양양해 할 것인가 하고 엘리자베스는 가끔 생각했다. 그가 남자 중에서도 가장 관대한 남자임을 엘리자베스는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그도 역시 인간인 이상 승리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엘리자베스는 이제야 다르시 씨가 성품과 재능에 있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해력과 기질은 비록 엘리자베스와 비슷하진 않았으나 그녀가 바라는 모든 것에 합치되는 것이었다. 이들의 결합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여유 있고 명랑한 모습으로 인해 다르시 씨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태도는 개선될 것이며, 한편 다르시 씨의 판단력과 견문과 세상에 관한 지식에 의해
엘리자베스는 매우 소중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행복한 결혼도 그것을 찬미하는 무리들에게 부부의 행복이란 진정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는 없었다. 서로 다른 두 성격의 결합이 행복한 부부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그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려는 참이었다. 위컴 씨와 리디아가 얼마만큼 전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이겨낼 것인지 엘리자베스는 상상할 수 없었으나 도덕심보다는 강한 정열로 결합된 부부에게 따르는 행복은 얼마나 짧게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만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었다. 가디너 씨는 베넷 씨에게 금방 또 편지를 보냈다. 그는 누구든지 간에 자기 가문의 사람이라면 그의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언을 하고 베넷 씨의 감사에 간단히 답례한 다음 자기가 돈을 썼느니 어쨌느니 하는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이번 편지의 중요한 취지는 위컴 씨가 군대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가디너 씨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위컴 군의 결혼이 확정되는 대로 그가 부대를 나오는 것은 제가 무척 바라던 일입니다. 저는 매형께서 이 일이 위컴 군이나 리디아를 위해 극히 현명한 일이라는 데에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컴 군은 정규군에 입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일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그의 친구들 중에는 모장군 부대의 기수직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주둔지가 이곳에서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은 차라리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컴 군도 개히 승낙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틈에 가서 살면 각자 갖추어야 할 인격을 지니게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며 또 두 사람 모두 신중의 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포스터 대령에게 저희들의 현재 처사를 알리고 브라이턴 인근에 있는 위컴 군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일간 채무를 빠른 시일 내에 청산하겠다는 보증을 서달라는 편지를 냈습니다. 이 청산에 대해서는 제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매형께서도 메리턴에 있는 위컴 군의 채권자들에게 동일한 보증을 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채권자 명단은 위컴 군에게 알아봐서 붙여드리겠습니다. 위컴 군은 그의 모든 채무 건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만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해거스턴 변호사가 우리의 지시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이면 모든 일을 무난히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롱본에서 먼저 두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냥 북부의 군대를 따라갈 것입니다. 제 아내를 통해 듣기로는 리디아가 남부를 떠나기 전에 롱본의 가족들을 몹시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리디아는 건강하며 매형과 누님께서 부모의 도리로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에드워드 가드너 올림. 베넷 씨와 그의 딸들은 가디너 씨와 마찬가지로 위컴 씨가 위용군에서 정규군으로 옮기는 것을 기꺼워하였으나 베넷 부인만은 그리 흡족해 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사람을 하퍼드셔에 정착시키려는 애초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 거기에 커다란 기쁨과 긍지를 기대하고 있었던 참이라 리디아가 북방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쓰라린 실망을 안겨주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리디아를 알고 있고 또 리디아가 좋아하는 군인들이 많은 부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몹시도 애석한 일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포스터 부인을 몹시 좋아하던 그 애를 그렇게 멀리 보내버리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야.
또 그 애가 무척 따르던 청년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장군 부대의 장교들은 그리 쾌활하지 못할 거야. 리디아가 북으로 떠나기 전에 집에 다녀가게 하자는 딸의 제안을 예상했던 대로 베네시는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리디아의 감정과 장래의 지위를 위해 그녀의 결혼을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합의를 한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두 사람이 결혼하는 대로 롱본에 초대하자고 열심히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온순히 간청하는 바람에 베네시는 누그러져서 마음대로들 하라고 마지못해 허락하고 말았다. 베네 부인은 출가한 딸이 북으로 가버리기 전에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했고 베네시는 두 사람이 롱본에 오는 것을 승낙한다는 편지를 다시 가디너 씨에게 썼다. 이리하여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이 롱본으로 곧바로 오게끔 일이 결정되었다. 그러면서도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가 그런 제안을 수락했다는 데에 놀랐다. 만약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감정만을 생각한다면 그녀는 무엇보다도 그와의 재회가 가장 싫었을 것이다. (51) 리디아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리디아를 맞는 감회는 리디아가 집에 돌아오는 감회보다도 더 컸다. 마차가 두 사람을 맞으러 어느 지점까지 갔는데 저녁 시간까지는 도착할 예정이었다.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도착을 두려워했다. 특히 제인은 만약 자기가 죄인일 경우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을 리디아도 품고 있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더욱 두려워했고 리디아가 이제부터 견뎌내야 할 수모를 생각하고는 측은해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왔다. 온 가족은 그들을 맞으러 식당에 모여 있었다. 마차가 대문에 다다르자 베넷 부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감돌았고 베넷 씨는 꿰뚫을 수 없는 듯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딸들은 놀라고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현관에서 리디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획 열리더니 그녀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베넷 부인이 앞으로 달려나가 그녀를 껴안고 열광적인 환영을 했다. 그리고 리디아를 뒤따라온 위컴 씨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내밀자 그는 그들의 행복을 의심 없이 보여주는 유쾌한 태도로 모녀가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서 기쁘겠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베넷 씨에게로 돌아섰다. 베넷 씨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진 않았다. 그의 얼굴은 더욱 근엄해졌고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구는 젊은 부부의 뻔뻔스러움이 다시 그의 화를 돋구기에 충분했다. 엘리자베스도 비위가 거슬렸고 제인마저 충격을 받았다. 리디아는 여전히 리디아였다. 길들여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며 야생적이고 수다스럽고 겁이 없었다. 그녀는 이 언니에게서 저 언니에게로 돌아다니며 그들에게 축하해달라고 졸랐다. 드디어 모두가 자리에 앉자 리디아는 방 안을 열심히 둘러보고 약간 변한 것을 알아채곤 웃으면서 여기를 떠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고 말했다. 위컴 씨는 리디아보다 더 당황해하는 빛이 없었다. 그의 태도가 옛날처럼 어찌나 유쾌했던지 그의 인격이나 결혼 방법에 있어 하등 비난할 점이 없었더라면 이제는 그들과 친척간임을 선언할 때의 그의 미소와 유유한 말솜씨는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도
그가 이처럼 뻔뻔스러우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그녀는 앉은 채로 이제 다시는 뻔뻔스러움의 한계선을 긋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얼굴이 뜨거웠다. 제인도 낯을 붉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사건을 야기시킨 장본인들은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인지 도무지 안색의 변화가 없었다. 화제는 궁하지 않았다. 리디아나 베넷 부인은 모두 말을 빨리 하지 못했고 엘리자베스와 가까이 앉게 된 위컴 씨는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예사로 명랑하게 말을 했으나 대답을 하는 엘리자베스는 그럴 수가 없었다. 리디아와 위컴 씨는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추억들만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지난 일을 회상하고 괴로워하는 빛은 전혀 없었고 리디아는 오히려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세상 없어도 꺼내고 싶지 않은 화제를 스스로 꺼냈다. 내가 집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됐다는 생각을 하니 참 이상해. 겨우 2주일밖에 안 된 것 같거든. 그런데도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지. 내가 집을 떠날 때에는 돌아올 때 결혼하고 오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 내가 결혼을 한다면 무척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베넷 씨가 두 눈을 쳐들었다. 제인은 당황했고 엘리자베스는 의미 있는 눈으로 리디아를 쏘아보았으나 리디아는 무감각한 채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즐거운 듯 말을 계속했다. 엄마, 동네 사람들이 제가 오늘 결혼한 줄을 아나요? 아마 모르고 있을 거야. 참, 오다가 윌리엄 굴딩 씨의 이륜마차를 앞지르게 됐는데 굴딩 씨에게 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마차가 옆에 오기가 무섭게 창문을 내리고 장갑을 벗은 다음 손을 창틀 위에 얹어놓았지. 내 반지 좀 보라고 말이야. 그리고 인사를 하고는 활짝 웃어줬어요.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방을 뛰어나와 버리고 말았다. 그러고는 그들이 복도를 지나 응접실로 가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다시 돌아와 그들 사이에 끼었다. 얼마 후에 엘리자베스는 리디아가 매우 뽐내며 어머니의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제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다. 큰언니, 이젠 내가 언니 자리를 차지해야 돼. 언닌 나보다 아랫자리로 가야 해. 난 이제 결혼한 여자거든. 리디아가 처음엔 전적으로 모면했던 이러한 난처한 공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상상해 볼 길이 없었다. 리디아의 여유 있고 유쾌한 기분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필립스 이모와 루카슨의 가족들, 그 밖의 모든 이웃 사람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고 그들이 자기를 위컴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싶어 했다. 식사를 마치자 리디아는 그동안에라도 힐 부인과 두 하녀에게 반지를 보여주고 결혼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방을 나갔다. 모두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자 리디아가 또 말했다. 그런데 엄마는 위컴 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력 있는 사람이죠? 언니들은 확실히 나를 부러워할 거야. 내 행운의 절반이라도 차지했으면 좋겠어. 언니들도 브라이턴에 가야만 해. 남편감 고르는 데는 브라이턴뿐이야. 왜들 여름에 전부 안 갔는지 모르겠어. 유감스러운 일이야. 그렇지, 엄마. 그렇고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러나 리디아, 난 내가 이젠 아주 멀리 가버리는 게 정말 싫구나. 안 그러냐? 아이, 괜찮아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무엇보다도 좋은걸요. 엄마랑 아버지랑 언니들이랑 모두들 우릴 보러 와야 돼요. 우린 겨우내 뉴카슬에 있을 거예요. 아마 무도회도 열릴 거야.
언니들에게 멋진 파트너를 골라줄게. 그거 참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구나. 엄마가 다녀가실 땐 한도 언니 좀 두고 가세요. 겨울이 가기 전에 신랑들을 얻어줄게요.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호이는 고맙지만 내 식으로 남편을 얻는 것은 질색이야. 두 사람의 체류는 열흘을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 위컴 씨가 런던을 떠나기 전에 임명을 받고 2주일 안으로 부대에 부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베넷 부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의 체류 기간이 짧은 것을 서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부인은 리디아와 함께 이웃을 방문하고 집에서 자주 파티를 여는 일로 이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파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생각이 있는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더 집안 식구들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리디아에 대한 위컴 씨의 애정은 엘리자베스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그에 대한 리디아의 애정과는 같지 않았다. 일의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도피는 위컴 씨의 사랑보다는 리디아의 사랑의 힘에 의해 감행되었다는 추측을 엘리자베스는 구태여 확신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가 당시 도망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과 또 만약 이런 경우 그 도망의 동행자가 생겼을 때 그가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자베스가 확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어째서 위컴 씨가 그다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리디아와 도피 행각을 나섰는가 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을 것이다. 리디아는 위컴 씨를 몹시 좋아했다. 어떤 경우에나 그는 리디아의 사랑스런 위컴이었다. 그녀에 의하면 어떤 경쟁을 하든 그를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가 무엇을 하든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9월에 사냥이 시작되면 그가 누구보다도 많은 새를 잡을 것이라고 리디아는 확신했다. 그들이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아침, 제인과 엘리자베스와 리디아가 함께 앉아 있을 때 리디아가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리지 언니, 아마 언니에겐 내 결혼식 얘기 안 했죠? 엄마랑 다른 식구들에게 얘기할 때 언닌 옆에 없었어. 어땠는지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런 얘긴 될 수 있는 한 듣지 않는 게 좋겠어. 어머, 언니 참 이상해요. 하지만 얘기를 해야겠어. 언니도 알다시피 우린 성 클레멘트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위컴 씨의 숙소가 그 교구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11시까지 모두 그 교회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요. 외삼촌하고 외숙모님이 나와 같이 가기로 했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 드디어 월요일 아침이 되었지요. 난 참 얼마나 몸이 달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결혼식이 연기될까봐 무척 걱정했으니까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난 정말 미쳐버렸을 거야. 내가 옷을 입는 동안 외숙모께서 내내 옆에 계시면서 마치 설교 원고를 읽으시듯 일장연설을 하셨지만 내 귀에는 10마디 중에 한마디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줄곧 위컴 씨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위컴 씨가 푸른색 연미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릴런지 그게 몹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린 다른 때와 같이 10시에 아침을 먹었죠. 난 이런 생활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줄로만 알았어요. 언니도 차차 이해하게 되겠지만 내가 외삼촌 댁에 있는 동안 난 두 분이 끔찍이도 싫었거든요. 언니는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 보름 동안이나 한 번도 문 밖에 나가보지 못했어요. 파티도 한 번 없었고 외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확실히 런던은 비교적 한산한 편이지만 그러나 소극장만은 개관 중이었었어요. 그건 그렇고 막 마차가 대문까지 왔는데 글쎄 그 지긋지긋한 스톤 씨가 사업상의 일로
외삼촌을 불러내잖아요. 난 어찌나 놀랐던지 어쩔 줄을 몰랐어요. 외삼촌이 식장에서 나를 위컴 씨에게 넘겨주는 들러리 역을 맡으셨거든요. 만약 정한 시간이 넘으면 그날은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10분 만에 돌아오셔서 우린 모두 식장으로 출발했죠. 하지만 그 후에 설령 외삼촌 때문에 가지 못했다 해도 결혼식을 연기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르시 씨가 다 잘 해주셨을 테니까요. 다르시 씨가? 하고 엘리자베스는 몹시 놀라면서 말을 되받았다. 아, 그럼요. 위컴 씨와 함께 오시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차, 이런. 깜빡 잊었네. 이 얘긴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도 위컴 씨가 뭐라고 하실까? 그건 정말 비밀이었는데. 그게 그렇게도 비밀스러운 얘기라면 이제 그 얘긴 그만하려무나.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하고 제인이 대꾸했다. 엘리자베스는 호기심이 불타올랐지만 이렇게 말했다. 아무렴,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고마워, 언니. 언니들이 캐물으면 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말 거야. 그러면 위컴 씨가 몹시 화를 낼걸?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어찌나 캐묻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지 그 충동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리디아가 없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낼 수는 없었다. 적어도 그런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다르시 씨가 리디아의 결혼식에 왔었다니 필시 볼만했겠군.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또 가고 싶지도 않았을 곳에 가다니. 그가 리디아의 결혼식에 참석한 데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급히 또 되는 대로 엘리자베스의 머리에 떠올랐으나 아무 것에도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의 행동을 그의 고결한 인격 탓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엘리자베스의 마음에 들었지만 또 동시에 이것이 가장 진실과는 먼 추측으로도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의혹을 견뎌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급히 종이 한 장을 꺼내 가디너 부인에게 짤막한 편지를 썼는데 만약 사실의 설명이 애초에 의도했던 비밀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리디아가 빠뜨린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외숙모께서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가가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하필이면 그런 때에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제 호기심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부디 즉시 답장을 주셔서 제가 알도록 해주세요. 만약 리디아가 생각한 것 같이 그냥 비밀로 남겨두는 게 좋다면, 이해가 갈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땐 모르는 채 지내는 것에 만족하려고 노력해 보겠어요.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이 혼잣말을 하면서 편지를 끝맺었다. 아니에요. 모르는 채 지내는 것에는 만족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 애숙모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알아내고 말겠어요. 제인은 그녀의 섬세한 명예심 때문에 리디아가 입 밖에 꺼냈던 말에 대해서 엘리자베스와 은밀히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다. 엘리자베스는 그러는 편이 더 좋았다. 자기의 편지에 대한 회답이 과연 어느 정도의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는 편이 오히려 그녀는 좋았다. 52. 만족스럽게도 엘리자베스는 그녀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회답을 받았다. 답장을 손에 쥐자마자 그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작은 숲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행복을 맞이할 태세를 갖추었다. 편지의 두께로 보아 외숙모가 사실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지 않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엘리자에게 방금 내 편지를 받았다. 답장을 하려면 아침나절이 꼬박 걸릴 거야. 대강 쓰는 것 가지고는 할 말을 다 못할 때니까 말이야. 난 내 편지를 받고 무척 놀랐단다. 내게서 그런 편지가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 그렇다고 내가 화가 났다고는 생각지 마라. 난 단지 그런 일이 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야. 만약 내 말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면 내 주제넘은 생각을 용서하렴. 외삼촌께서도 나만큼이나 놀라셨단다. 너도 그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외삼촌께서 믿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 놀라신 거야. 하지만 내가 정말 깜깜하게 그 일을 몰랐다면 나도 좀 더 솔직해져야지. 내가 롱본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바로 그날 외삼촌은 의외의 손님 한 분을 맞으셨단다. 바로 다르시 씨가 찾아와서 외삼촌과 몇 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했어. 모든 일이 내가 도착하기 전에 끝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처럼 호기심이 주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지 않은 셈이야. 다르시 씨는 외삼촌께 그가 리디아와 위컴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만나보았고 리디아와는 한 번, 위컴과는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는 말을 하러 온 것이었어. 내가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다르시 씨는 우리가 다비셔를 떠난 바로 그 이튿날 거길 떠나서 두 사람을 찾을 작정으로 런던에 왔다는구나. 표면상의 이유는 품성이 고결한 여자라면 감히 위컴 같은 사람을 사랑하거나 믿는 일이 있을 수 없게끔 위컴의 무가치함을 세상에 알리지 못한 것은 전부 자기 책임이라는 확신 때문이라나. 그는 모든 것을 자기의 잘못된 자존심 탓으로 순순히 돌리고 있었고 위컴의 개인적인 행위를 세상에 알리지 않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었다고 고백했어. 위컴의 인격이 스스로 대변할 줄 알았다는구나. 그래서 이 일에 협력해서 자기 때문에 초래된 불행을 해결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말하더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도 결코 그를 욕되게 하진 않았을 거야. 그는 런던에 며칠간 머문 뒤에야 두 사람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에게는 우리보다 더 효과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색 방법이 있었나 보더라. 그리고 이 수색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우리들을 쫓아 런던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래. 얼마 전에 조지아나 양의 가정교사로 있다가 다르시 씨가 무엇이라고 말은 않지만 무슨 좋지 않은 이유로 해고된 영이라는 부인이 있다더라. 이 부인이 당시 에드워드가의 커다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고된 이후로는 그 집에서 하숙을 치며 살아왔다는구나. 이 영 부인이 위컴과 친밀한 사이임을 다르시 씨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런던에 오자마자 그녀한테 가서 위컴의 소식을 물었대. 그러나 2, 3일이 걸린 후에야 바라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대. 내 생각에는 그 여자가 정말로는 위컴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는데 뇌물을 받지 않고는 비밀을 누설하려 들지 않았단 모양이야. 사실상 위컴은 런던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그 부인에게로 갔었대. 이때 부인이 두 사람을 자기 집안에 받아들일 여유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그 여자의 집에서 지냈을 거야. 하여튼 다르시 씨는 원하던 정보를 얻었지. 두 사람은 무슨 가에 있다고 하더라나?
다르시 씨는 위컴을 만나본 후에 리디아를 만나야겠다고 주장했대. 다르시 씨 말에 의하면 그가 리디아를 만나려는 것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리디아의 부모에게 그녀를 용서토록 권유할 테니까 그 권유가 성공하는 대로 지금의 수치스러운 처지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설득을 하려는 것이었대. 그러나 다르시 씨는 리디아가 그곳에 머물러 살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알았대. 리디아는 친구고 가정이고 개의치 않고 다르시 씨의 도움도 거절하더래. 위컴과 헤어지라는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나. 두 사람이 어느 때고 결혼할 것은 확신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는 거야. 리디아의 생각이 이러니까 이제 남은 유일한 길은 결혼을 반드시 하되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리는 것뿐이라고 다르시 씨는 생각했대. 그래서 위컴을 만나 이야기해보니 그는 결혼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야. 위컴은 자기가 부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섭게 독촉하는 증서 없는 빚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대. 그러고는 그들의 도피 행각으로 일어날 모든 후환을 그녀 한 사람만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돌리는 것을 주저치 않더래. 장교를 곧 사직할 의향이었는데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는 거의 추측도 못하더래. 어디로든지 가긴 가야 할 텐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도저히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더라는구나. 다르시 씨는 위컴에게 왜 리디아와 즉시 결혼하지 않느냐고 물었대. 베네시가 큰 부자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난 너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너도 결혼을 하면 내 입장도 좋아질 것이 아니냐고 다르시 씨는 위컴에게 말했지만 위컴은 다른 주에서 결혼해서 좀 더 큰 재산을 만들어 보려는 희망을 아직도 품고 있다는 것을 다르시 씨는 그의 대답에서 알았대. 그러나 위컴도 결국 현재 처해 있는 위험에서 구제될 수 있다는 유혹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야. 상의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여러 번 만난 것 같아. 위컴은 물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바랐지만 결국은 실질적인 타협에 응한 모양이더라. 모든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서 결정되자 다르시 씨가 두 번째로 할 일은 그 사실을 너의 외삼촌에게 알리는 일이었지. 그래서 그레이스 처치가에 처음 들른 것이 바로 내가 집에 오기 전날 저녁이었어. 그러나 그날은 외삼촌을 만나 뵙지 못했대. 또 너희 아버지께서 아직 집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 그러나 이튿날 아침이면 떠나신다는 것도 하인들에게 물어보고 안 모양이야. 다르시 씨는 너희 아버지는 외삼촌만큼 그가 의논할 만한 적절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때문인지 아버지께서 떠나신 다음에 외삼촌을 뵙기로 방문을 연기했대. 명함도 안 두고 가서 우린 그 이튿날까지 누가 사업상의 일로 찾아왔던 줄로만 알고 있었단다. 다르시 씨는 토요일에 다시 왔어. 너희 아버지께서는 떠나시고 내 외삼촌은 집에 계셨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두 분은 오랜 시간 동안 회담을 했단다. 두 분은 일요일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 나도 다르시 씨를 보았지. 모든 문제는 월요일에야 해결되었어. 그러자 즉시 롱본으로 속달 편지를 보냈지. 다르시 씨는 몹시 고집이 세더구나. 이 고집은 뭐니 해도 결국 그의 인격적 결함의 하나라고 난 생각한다. 그는 때때로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지만 이것만은 정말 결점이다.
외삼촌이 모든 일을 아주 신속한 시간에 해결하셨을 텐데도 무엇이든지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일은 못하게 했어. 두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다투었는데 이 문제에 관련된 두 남녀를 생각하면 그럴 가치도 없는 과분한 일이었지. 그러나 결국 외삼촌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셨어. 그래서 실제로 외삼촌은 리디아를 위해 아무 일도 못하셨는데도 너희들이 외삼촌이 힘써 주셨다고 믿고 있도록 아무 말 없이 참지 않으면 안 되었지. 그래서 오늘 아침 내 편지를 보고 외삼촌은 퍽 기뻐하셨으리라고 난 믿어. 내가 요구한 설명이 외삼촌의 터무니없는 생색을 없애주고 당연한 것으로 칭찬을 돌리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러나 이 사실은 너만 알아야 해. 제인까지는 알아도 무방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돼. 그래서 두 사람을 위해 다르시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마 너도 잘 알고 있겠지. 위컴의 빚을 갚아주기로 했는데 내 생각엔 1,000파운드가 훨씬 넘었을 거야. 그 위에 리디아가 집에서 물려받는 재산에다 1,000파운드를 더 얹어주고 위컴에게 장교직을 사주었단다. 왜 다르시 씨가 혼자서 이런 일들을 했느냐 하는 이유는 내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위컴의 인격을 세상에서 잘못 알고 있고 따라서 그가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고 그가 지난날과 같은 인정을 받은 것은 순전히 자기가 사실의 공표를 보류한 것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이라는 거야. 그가 보류했다고 해서 또는 누가 보류했든지 간에 이것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되는지 아닌지 난 의심이 가지만 다르시 씨의 말에도 일리는 있겠지.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르시 씨에게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은 위에 허울 좋은 구실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해도 좋을 거야. 모든 일이 결정되자 다르시 씨는 친구들이 아직도 머물고 있는 펜벌리로 돌아갔단다. 그러나 결혼식이 거행될 때 다시 오기로 합의를 보았어. 모든 부채도 그때 갚아주기로 했지. 이제는 할 말을 다 한 것 같구나. 내가 말한 대로 꽤 놀라운 이야기지? 그러나 적어도 내게 불쾌감은 주지 않을 거야. 리디아는 우리 집에 와 있었고 위컴도 수시로 출입하는 것을 허락했었지. 위컴은 내가 하퍼드셔에서 알고 있던 위컴 꼭 그대로더라. 지난 수요일에 제인의 편지를 받고 리디아가 집에 가서도 여기 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망정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게 새삼스러운 고통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하는 말이지만 리디아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그 애의 소행에 불만을 품었던가 하는 것은 내게 말하지 않겠다. 난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리디아가 저지른 과오를 지적하면서 그 애가 우리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된 점을 말해 주었단다. 만약 그 애가 내 말을 들었다면 그건 요행수야. 도무지 내 말엔 귀도 안 기울였으니까 어떤 땐 정말 화가 나더라.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귀여운 엘리자베스와 제인을 생각하고 참았단다. 다르시 씨는 어김없이 돌아와서 리디아가 내게 말한 대로 결혼식에 참석했지. 이튿날 우리와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다시 런던을 떠난다고 했어. 리지, 만약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전에는 감히 해볼 생각도 못했던 말인데 내가 다르시 씨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다면 넌 내게 화를 내겠니?
우리에 대한 다르시시의 행동은 우리가 다비셔에 있었을 때처럼 모든 점에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이었어. 그의 이해심과 생각은 우리 모두를 흡족하게 했단다. 그에게 더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조금만 더 활기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야. 그러나 이것은 그가 현명하게 결혼만 한다면 부인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이지. 내 생각엔 다르시씨가 좀 엉큼한 것 같더라. 내 이름은 거의 입 밖에도 안 내는 거야. 요즘은 엉큼한 것이 유행인 듯 싶기도 하다만. 내가 너무 주제 넘었다면 용서해라. 용서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펜벌리 공원에서 추방하는 벌만은 제발 내리지 말도록. 공원을 다시 한번 전부 둘러볼 때까지는 내 마음이 기쁘지 못할 거야. 예쁜 망아지 한 쌍이 이끄는 낮은 사륜마차라면 더욱 그만이겠지. 그만 써야겠다. 반 시간이나 아이들 시중을 못 들었어. 그레이스 처치가에서 9월 6일 외숙모 씀. 이 편지의 내용은 엘리자베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즐거움인지 아니면 괴로움인지 단정짓기 어려웠다. 사실을 명백히 모르는 불확실성이 일으켰던 다르시씨가 리디아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했을는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의혹, 또 그가 애쓴 것이 사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의심과 동시에 만약 그가 정말 그랬다면 그 은혜를 갚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기를 두려워했던 의심이 이제는 모두가 사실로 증명되고 말았다. 다르시씨는 일부러 그들을 쫓아 런던으로 갔었던 것이다. 그가 그러한 수색에 수반되는 모든 수고와 굴욕을 감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가 가장 증오하고 경멸하는 여자에게 애원해야 했고 항상 피하기를 바라왔고 이름조차 입에 담기 꺼려했던 남자를 만나서 그것도 자주 만나서 이치에 닿는 말로 그를 설득하고 권유하고 나중에는 뇌물까지 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것도 전혀 호감도 가지 않고 존경할 수도 없는 소녀를 위해서.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그가 리디아를 위해서 했다고 속삭였으나 이것은 금방 다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잘려진 희망에 불과했다. 다르시씨가 위컴씨와 인척이 되는 것을 몹시 싫어했을 만큼 당연한 그 혐오감마저 누를 수 있을 정도로 그가 과거에 이미 그의 청혼을 거절한 적이 있었던 여자인 자기에 대해 아직도 애정을 갖고 있다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면 엘리자베스가 아무리 허영심이 많은 여자라 하더라도 이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녀는 곧 느낀 것이다. 위컴씨와 동서지간이 된다고 그의 모든 자존심이 여기에 반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는 확실히 큰일을 했다. 그 크기를 생각하면 엘리자베스는 낯이 뜨거워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개입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유를 붙였다. 자기가 잘못을 범했다고 그가 느낀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는 관대함을 지니고 있었고 이 관대함을 실천할 수단도 지니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다르시씨의 행위의 주요한 원인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나 자기에 대한 그의 미련이 자기의 마음의 평화와 사실상으로 연관되어 있을 사유를 위해 그의 진력을 쏟게 했으리라는 것은 믿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리디아의 복구와 그녀의 인격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르시시의 덕분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얼마나 그녀가 지난날에 다르시시에 대해 지녔던 일체의 무례한 감정과 그에게 한 일체의 오만한 말투를 뉘우쳤는지 모른다. 엘리자베스는 자기를 낮추고 다르시시를 높였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던 다르시시에 대한 동정이었고 영예에 대한 존중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외숙모가 그를 칭찬한 구절을 몇 번이나 읽었다. 칭찬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으나 엘리자베스를 기쁘게 했다. 엘리자베스는 외삼촌 내외가 다르시시와 자기 사이에 애정과 비밀이 있다고 믿고 있음을 알고 유감 섞인 기쁨을 느끼기조차 했다.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엘리자베스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깨어나 벤치에서 일어났다. 엘리자베스가 미처 다른 길로 접어들기도 전에 위컴 씨가 잇따라 따라왔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혼자 즐기는 산책을 제가 방해했나 보군요. 엘리자베스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방해가 반드시 성가신 것만은 아니죠. 방해가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린 좋은 친구 사이였죠. 지금은 친구 이상이지만 말이에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나오나요? 모르겠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마차로 메리턴에 갈 모양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네 분께 듣자니까 엘리자베스 양께서도 직접 펜벌리에 가보셨다고요? 엘리자베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양의 기쁨이 부럽군요. 그러나 제게는 과분한 기쁨이죠. 그렇지만 않다면 뉴카슬까지 그 기쁨을 지니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나이 든 가정부도 보셨겠군요. 가엾은 레이놀즈 부인. 그녀는 저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겠죠? 아니요, 말하던데요. 그래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위컴 씨께서 군대에 입대하셨다고요. 그런데 잘 되신 것 같지는 않다고 걱정하시더군요. 그러나 그렇게 먼 거리에 있으면 가끔 터무니없는 소문이 들기가 일쑤지요. 사실 그래요. 위컴 씨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대답했다. 엘리자베스는 이것으로 그가 입을 다물기를 바랐으나 그는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에 런던에서 다르시군을 만나보고 놀랐습니다. 서로 몇 번이나 마주쳤죠. 런던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드버그 양과 결혼을 준비 중이겠죠. 이런 땐 런던에 가신 건 분명 무슨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럴 겁니다. 램턴에 계실 때 다르시군을 만나보셨나요? 외삼촌 댁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만나보셨다고 하던 것 같던데. 네, 만났습니다. 동생에게도 소개시켜 주더군요. 조지아나 양을 좋아하십니까? 네, 매우. 요즘 1, 2년 사이에 무척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에는 그다지 장래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만 조지아나 양을 좋아하신다니 반갑군요. 그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아마 잘 되겠죠. 가장 시련이 많은 나이는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김포턴이라는 마을을 지나셨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김포턴이 바로 제가 목사직을 받기로 했던 교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아늑한 곳이죠. 목사관도 훌륭하고요. 어느 모로 보나 제게 꼭 알맞을 법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설교하는 걸 좋아하게 되셨나요? 무척 좋아했답니다. 제 의무라고까지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력이 곧 수포로 돌아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평해서는 안 되겠지만 확실히 그것은 제게 적당한 직책이었을 거예요. 조용한 은퇴 생활은
제 행복의 이상을 만족시켜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켄트에 계실 때 다르시군이 그런 얘기를 안 하던가요?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목사직은 오로지 조건부였고 후원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건 믿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들으셨군요. 다소 그런 의미도 있었죠.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한때는 지금처럼 설교하시는 것이 취미에 맞지 않는 때도 계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일이 결정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성직에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명하셨었다고요. 그래요?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때 두 사람은 벌써 집 앞에 이르렀다. 그것은 엘리자베스가 위컴 씨를 피하고 싶어서 걸음을 재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디아를 위해 그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엘리자베스는 애교 있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자, 위컴 씨도 아시다시피 우린 이제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 지난날의 일로 다투지 말기로 해요. 앞으로는 우리들이 언제나 한마음이기를 빌어요. 그러면서 엘리자베스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으나 다정하고 정중하게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